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3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편에서 이바우와 어머니는 그동안 눈독을 들여온 회령진 백수교에게 우아미의 누이 입비를 보내려고 가는 길에 우아미를 만나게 됩니다. 우아미는 화가 나서 그 불쌍한 것을 얼마나 받아먹고 파는지 따져 물지만 소용이 없지요. 포기를 하고 도둑골로 들어가다가 그 길도 포기하고 결국 구림으로 가 오매의 불망 별림이가 재회를 하게 되었는데 과연 그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제3권 슬픈 운명. 꼬실이 그년 더러운 환양년인 것을 우리 식구들이 속았어요. 그렇든지 저렇든지 나는 어머니만 집으로 들여보내고는 별림이한테 오려고 생각을 했었소. 이우암이 신음을 하듯이 말을 했다. 우암 총각 말을 누가 믿을 줄 아시오?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소. 이우암은 별림이의 저고리 고름을 풀었다. 침한 말도 풀었다. 그녀가 그의 손을 걷어 밀었다. 볼멘 소리로 투정을 부렸다. 기껏 그 환양년하고 한 달프 동안 익힌 것이 이 일뿐이란 말이오? 실소. 나 큰일 생겼어요. 그 일 때문에 우암 총각 내내 기다렸소. 이우암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치맛말을 풀어 젖혔다. 하늘을 향해서 그녀의 허연 가슴과 배가 드러났다. 그녀가 몸을 움츠렸다. 다들 보고 있어. 이것이 뭔 일일까? 보기는 누가 봐요? 그녀의 드러난 가슴과 배를 그가 그의 가슴으로 덮었다. 하늘님도 보고 산신령님도 보고 용왕님도 보고. 그녀가 숨가쁘게 말하면서 군침을 삼켰다. 그가 조급하게 자기의 거추장스러운 껍질들을 걷어냈다. 알몸이 되면서부터 그들에게는 말이 필요 없게 되었다. 그들은 섞이고 있었다. 영혼과 육체가 뜨겁고 깊게 뒤엉키고 있었다. 그들의 밑에 쓰러져 깔린 풀숲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하늘은 쪽빛이었다. 하늘의 끈끈한 쪽빛 물이 그들의 알몸 위로 흘러 떨어지고 있었다. 바다가 요동을 쳤다. 그 바다의 수면 위에는 거칠게 몸통을 틀면서 흐르는 물너울이 있고 속에는 줄기찬 난류와 한류가 있었다. 그것들이 그들의 가슴 속으로 흘러 들어와 있었다. 그들의 뒤엉킨 몸은 지축에다 뿌리를 대고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지축이 흔들거렸다. 그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는 신중보도 이인한도 없었고 지역보도 없었고 꼬시리도 없었다. 유생들과 토인들의 맞대거리도 없었다. 태초의 원형질적인 아귀찬 두 개의 생명력이 서로의 몸을 통째로 잡아먹을 듯이 싸우고 있을 뿐이었다. 용과 호랑이가 서로를 물어뜯으면서 싸우고 태풍이 바다를 통째로 파헤쳐 놓을 듯이 두들겨대고
바다는 까치 파도 때문에 허옇게 뒤집혔고 동이로 퍼붓는 것처럼 쏟아지는 빗줄기에 산마루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쪽은 요동치면서 출렁거렸고 다른 한쪽은 숨가쁘게 허우허우 헤엄쳐 가고 있었다. 그 요동치는 물너울을 헤엄쳐 건너가던 거대한 야수 한 마리가 익사를 하기라도 한 듯 격려를 일으키면서 잠잠해졌다. 동시에 요동을 치던 물너울도 얼어붙은 듯 경련을 일으켰다. 불바람이 점차 수그러들었다. 식었다. 차가운 고요가 왔다. 그는 그녀의 안팡진 알몸 여기저기를 쓰다듬었다. 그들이 잠잠해지자 그 산마루는 태초의 원시림처럼 고적하고 평화로워졌다. 우암 총각이 그 어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잠이 설핏 들었다가 깨어난 별림이가 그의 귀에 속삭이듯이 말했다. 이럴 때 이쪽에서 보면은 양락없이 그 어른이야. 빼다가 박아놨어. 이우암은 못 들은 채 했다. 눈을 감고 있었다. 햇살에 눈이 부셨다. 그가 이인안을 닮았다고 하여도 좋고 이인안이 그를 닮았다고 하여도 좋다고 그는 생각했다. 파도 소리가 또렷해졌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숲이 흔들거렸다. 솔바람 소리가 일어났다. 그 어른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암 총각만 생각하고 살아버리게. 그녀는 어쩌면 그렇게 할 작정을 오래전부터 하여 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가 그의 얼굴을 그녀 쪽으로 돌려놓고 큰일이 생겼소. 여기 만져보시오. 하면서 그의 손 하나를 끌어다가 자기의 한쪽 젖꼭지에 대주었다. 그것은 꼿꼿하게 발기에 있었다. 덜 익은 오디처럼 딱딱했다. 자꾸 가렵고 어떤 때는 쿡쿡 찌르는 것 같고 부풀어 오르는 것도 같고 거북스럽고 몸이 이상스럽게 전부 다 피곤하고 잠만 오고 쉰 것이 먹고 싶고 아이고 아무래도 아기가 생긴 것 같소. 늘 있던 그것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거든. 그녀의 말 속에 습기 짙은 수심이 담겨 있었다. 이우암은 어지러웠다. 하늘이 매물 돌고 근처의 숲들이 기우뚱거렸다. 오디 같은 그녀의 젖꼭지에서 저릿한 떨림이 건너왔다. 그것은 그의 팔뚝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갔다. 온몸에 경련이 일어날 듯 싶었다. 그는 미친 듯이 별림이를 끌어안았다. 가슴 속에서 갑자기 웃음 한 덩이가 넘어왔다. 나를 닮은 놈이 별림이 뱃속에 잉태됐다. 그놈이 멀지 않아서 태어나게 된단다. 어허허허 하고 그는 웃어댔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숨을 죽이며 몸부림을 쳤다. 그는 아기처럼 그녀의 팔 하나를 베고 누웠다. 한 손바닥으로
그녀의 배를 감싸 만지고 있었다.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하늘이 벌쭉 웃는 듯 싶었다. 남쪽에서 날아오던 구름이 덩실 춤을 추는 듯 싶었다. 아하, 별님이의 뱃속에 내 아기가 생겼다. 아들일까 딸일까? 그녀의 아랫배를 더듬던 그의 손길이 거웃으로 올맞았다. 그녀가 아랫몸을 움츠리면서 모로 틀었다. 그의 손을 아랫배 쪽으로 옮겨 놓았다. 이 아기를 어떻게 떼어버릴 수 없을까? 안 떨어지면 큰일인데. 어디에 가서 놔야 할까? 난 그것이 걱정스러워 죽겠어. 그녀의 말에는 어리광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가슴에 안았다. 그녀가 아기 낳을 곳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구림의 이인한의 작은 집에서 낳을까? 무예 스님을 찾아갈까? 아버지를 찾아갈까? 살아있더라도 산적이 되어 있을 것 아닌가? 산적들이 사는 산채에 아이 낳을 만한 자리가 있기나 할까? 내덕도의 새터말 집으로 가서 낳으라고 할까? 어머니와 형 바우가 용납할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쑥덕거릴까? 꼬시리가 새터말 집에 와서 그를 기다리며 억지를 쓰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녀가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을까? 월산에 영한 의원이 있다는데 가서 아기 뗄 약을 지어달라고 할까? 별님이가 속삭였다. 이 아기가 그 어른 아기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 그 어른 아기라면 악착같이 낳겠어. 언니는 소식이 없는데 내가 먼저 그 어른의 아기를 낳는다면 얼마나 고소한 일이오? 이유함은 우라가 치밀었다. 그녀를 아는 팔에 힘을 주며 소리를 질렀다. 안 돼! 나! 만일에 그 아기 떼면은 나한테 죽을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 앞에서 그 어른 하지 말아요. 이 인간이 대간절 뭐야? 나도 하려고만 하면은 그 사람보다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어. 별님이가 정말로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생각한다면 귀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별님이가 내 품속에서 그 어른 들먹거리는 거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제명대로 살게 하려면 내 앞에서 그 사람 들먹거리지 말아요. 그 어른 들먹거리지 못하게 하려면은 나 어디로든지 데리고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움막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둘이만 살 수 있는 집을 한 칸이라도 마련하세요. 먹을 곡식도 구해드리고 옷지어 입을 천도 마련해오고 그러세요. 별님이가 대들듯이 말을 했다. 이유함은 자신 있게 말했다. 그래요.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어른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고요. 내일이라도 당장에 나갑시다. 세상은 넓어요. 이 세상에는 내 덕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웅 구림만 있는 것도 아니오. 얼마든지 넓고 또 넓다오. 어디로 나갈 것이오? 그녀는 그녀의 품속에서 눈을 힘주어 감은 채 추궁하듯 물었다. 일단은 우리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갑시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이유함은 막연해졌다.
산적이 되자는 것이요? 숲속에서 가랑잎 위에다가 아기를 낳을 것이요? 아기 낳은 뒤에 미역국 한 사발도 못 먹고 산나물죽만 먹을 것이요? 응석바지가 다 된 그녀가 투정을 부렸다. 그런 산속에도 전복, 미역, 다시마, 고기자반 다 있다오. 우암 총각이 산적 노릇이라도 해보았소? 내가 산적인 줄 아직 몰랐소? 시방 별림이를 도둑질에다가 품고 있는 것도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오? 이우암은 별림이의 목 속에 얼굴을 넣어 비볐다. 별림이가 발끈했다.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오. 언제 날아왔는지 까치 한 마리가 소나무 가지에 앉아 있었다.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꼬리를 까딱거렸다. 한 마리 더 날아왔다. 나중에 날아온 까치가 까 하고 짖었다. 저것들한테 부끄럽다. 별림이가 그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면서 말했다. 우암이 그 오늘이라면 참말로 좋겠다. 잠꼬대를 하듯이 말했다. 이우암은 그 말을 듣지 못한 채 했다. 파도 소리가 밀려들었다. 솔바람 소리가 세차졌다. 해가 중천에 이르러 있었다. 그는 서원을 생각했다. 지금쯤은 유생들이 다 모였을 것이다. 젊은 유생들이 일문뜸으로 가서 이난을 데리고 왔을 것이다. 일문뜸 주변에서 웅성거리고 있던 도인들이 이난을 뒤따라가고 있을 것이다. 별림이도 문득 그 생각을 한 듯 그의 가슴을 걷어 밀었다. 우리 얼른 서원으로 가봅시다. 지금 이미 큰일이 나 있겠소. 이우암은 몸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품을 빠져나가기가 싫었다. 나 혼자 달려가서 보고 올 테니까 별림이는 집으로 가 있으시오. 유생들이 그 어른을 묶어놓고 곤장이나 태를 치면 어떻게 할까? 아, 신시문중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다던데. 그 어른한테 덕성말이 몰매를 때리면 어쩔 것이오? 그녀는 몸을 웅크렸다. 숨이 가빠져 있었다. 시방, 원생들이 들론으로 언니를 데리러 왔겠어요. 이미 끌어다가 서원 마당에 끌어앉혀놨을지도 모르겠구만요. 아직 멀었을 거요. 도인들이 서원 마당으로 가득 밀려들었을 터인데 그렇게 만만하게 큰 일을 내지는 못할 것이오. 이우암은 그녀의 웅크린 몸을 펴 늘렸다. 그녀의 깊은 살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다. 그녀는 그를 수용하면서 조급해했다. 서원으로 빨리 가야 하는데. 빨리 가야 하는데. 파도 소리와 솔바람 소리가 급박하게 밀려들었다. 흰 햇살이 그들의 알몸 위로 쏟아졌다. 까치들이 불안해하면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깍깍 짖었다. 그들은 다시 한바탕 불바람같이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유생 이인안의 제재 당숙인 신의걸은 아침 일찍이 서원에 나와 있었다. 이날이 오기를 얼마나 내심으로 두려워하면서 기다려왔는지 알 수 없었다.
이때껏 그는 겉으로 태연자약한 척하고 살아왔지만 사실은 조울증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허둥대어 왔다. 이나는 눈엣 가시처럼 그를 늘 괴롭혀 왔다. 신의걸은 이날 어떤 결판인가를 내려고 벼르고 있었다. 제발 얼른 결판이 나고 이날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구림서원의 원장이자 금성신시 문중의 종친 회장이었다. 유생이라는 사람들은 동학도인들을 내심으로 무서워하고들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격인 이인안을 닥달하는 일에 앞장서려 하지 않았다. 신의걸도 동학도인들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문중의 조카인 이인안은 두려운 존재였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무릅쓰기로 했다.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얼마 전에 강진의 향교회를 갔다가 김한섭을 만난 적이 있었다. 김한섭은 장흥 남상면의 이방원 때문에 분기 충천에 있었다. 신의걸과 김한섭과 이방원은 한때 고산 임원이 문화에서 수확한 벗들이었다. 김한섭은 이방원이 스승을 배신하고 벗을 배척했다고 노발대발했다. 강진과 남상면은 60리 상거인데 그들은 종을 시켜 장문의 간차를 주고받으면서 논전을 하고 있었다. 이방원은 유학이 이미 고목이 되었음을 말하고 동학으로 더러운 무리들을 쓸어내고 기울어진 동량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섭은 위정척사의 시각에서 혹세무민하는 동학의 괴수 이방원을 경멸하고 꾸짖으며 오직 유학으로서 사직을 튼튼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맹공하였다. 이인안과 신의걸 자기들 사이에도 그들과 같은 싸움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기에서 그는 스스로의 가슴 속에 일종의 배수진을 쳤다. 이인안이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그가 구림서원과 문중의 어른 자리에서 물러나든지 둘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쪽으로 결판이 나야 하는 것이었다. 신의걸은 이인안이 원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이인안은 그와 절대로 적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이였다. 이인안이 동학에 입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한박과 쪽박처럼 늘 가까이 붙어 다니곤 했었다. 이인안과 그는 늘 서로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어떤 어려운 일인가를 당하면 다른 어떤 누구보다 먼저 상대 쪽에게 찾아가서 의논을 청하곤 했다. 한데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변해버릴 수 있단 말인가. 이인안이 변해버리자 신의걸은 견딜 수가 없었다. 외로움 때문이었다. 그는 점차 이인안이 가증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문득 이인안이 어떤 일론가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는 그런 스스로를 저주했다. 이인안은 신의걸보다 나이가 15살이나 아래였지만
함께 수확하다시피 했다. 이인하는 무서울 만큼 영특했다. 서원에서 수확을 할 때면 언제든지 유일한 대통을 받곤 했었다. 대통은 구두에 밟고 설명에 막힘이 없어서 책의 취지를 두루 알 수 있는 가장 높은 학습 수준을 갖춘 자에게 부여하는 평점이었다. 이인하는 적출이 없는 양서였지만 처음엔 부당하게도 애괴원생 대접을 받았다. 그래도 이인하는 불평을 하지 않고 부지런히 학습을 익혔으므로 강평을 할 때마다 훈장, 강장, 원장 모두를 놀라게 하곤 했었다. 이인한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만 해도 유자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그는 항상 떳떳했으며 인자했고 의리가 있었다. 헛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향사의 앞장을 서곤 했었다. 신의거를 문중의 어른으로 깎듯이 모시려 하였고 문중의 일과 서원의 일을 적극적으로 돕곤 했었다. 그런데 서원이 관리하는 땅을 위하여 오래전에 막은 보의 물세와 하천변에 있는 서원 땅들의 도조 문제와 천태산, 부용산 일대의 밤나무들에 대한 조세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뒤부터 이인하는 변해버린 것이었다. 도조는 오오제였고 밤나무 한 그루에 밤 2대씩을 거두어 들이는 문제에 대하여 그는 강력히 반대를 했다. 그리고 무지렁이들 편이 되었다. 그들의 장두가 되고 소장을 손수 쓰는가 하면 동학패가 되어 포덕을 일삼는 반미치광이가 되어버렸다. 또 어느 날 문득 성과 이름까지 지금의 이인한으로 바꾸고 종들을 속양한 다음에 성문뜸으로 들어가 살아버렸다. 신의걸이 거의 연화문 차례나 그를 불러다가 꾸짖기도 하고 뺨을 치기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어루고 달래보기도 했다. 이인한이 끝까지 고집을 부렸으므로 그는 마침내 이인한의 의절을 선언하기로 이르렀다. 그것은 정말 의절이 아니고 이인한을 회유하여 보겠다는 최후의 수단이었을 뿐이었다. 이제 당장이라도 이인한이 동학을 버리고 예전의 신중부로 돌아가겠다고만 한다면 그는 이인한을 얼싸안고 춤을 출 것이었다. 이인한을 업고 다닐 수도 있었다. 이인한을 잃어버린 것은 신시문중과 구림서원의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이인한은 오래지 않아서 신시문중의 든든한 대들보 노릇을 하게 될 터요. 구림서원의 원임이 될 것이 확실했다. 신의걸은 끓어오르는 억분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다. 구림 안의 사람들은 은밀하게 이인한 밑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이인한은 신시문중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동학에 입도를 시키고 있었다. 가만두었다가는 문중 사람들도 모두 동학 도인들이 될 것 같았다. 그의 꼬임에 빠져서 동그림 본촌의 윤병호, 이서원, 이세진, 월산뜸의 고흥연이 이미 입도를 했다. 이인한이 퍼뜨린 동학의 바람은 윤병호와 이서원 형제와 그의 처남인 고홍연의 도움을 얻게 되면서
역질같이 구림 안동에 퍼져나갔다. 그리하여 구림의 뜻있는 유생들은 그 동학의 새를 꺾지 않으면 구림이 폐촌이 되는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피를 토해내듯이 분심을 뱉어냈다. 문중의 어른들도 이 난을 그대로 두어서는 파문의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입들을 모았다. 한데 그것은 쥐들의 논의와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신의걸이 그 방울을 들고 나선 것이었다. 구림서원에는 신씨문중 종손인 이인안의 사대조 봉산이 모셔져 있었다. 봉산은 신호진의 아호였다. 이조 참판을 지낸 봉산은 말년에 구림으로 내려와서 후학들을 가르쳤다. 그를 받드는 후학들은 후에 구림계를 조직했다. 그것은 향악으로서 구림 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끌어 나갔다. 금성 신씨, 부안 윤씨, 강진희 씨, 구림 고씨들 중 먹물이 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구림의 원로회였다. 모범이 되는 일들을 장려하고 악한 일을 징치하는 일을 주도했다. 그리고 각 성시간의 반목이나 불화를 해소시키기도 했다. 공맹과 주자의 가르침에 어그러지고 사특한 일을 경계하고 위정척사에 앞장을 섰다. 조정에 그런 일을 보면 그 시정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고 고을 사또의 탐악에 맞서기도 했다. 고종 원년에 구림서원은 철폐되었다. 그 뒤로 그 서원은 한낱 서당이나 서재로서의 역할만을 하게 되었고 구림계의 회합장소로서 기능하며 존속되어 왔다. 구림 안의 모든 일들이 이 구림서원 안에서 이루어졌고 행해졌다. 그러나 그것도 옛말이었다. 갈수록 구림계는 피폐해졌다. 조정에서 썩은 냄새가 풍겨와도 구림계에 몸담은 사람들은 상소 한 번 올리는 일이 없어졌고 고을 사또한테 아부아천만 일삼게 되었다. 심지어는 벽사역의 찰방이나 회령진의 만호한테도 찾아가서 교원 영색을 했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구림 안에서는 그 사이에 벼슬이 끊어졌다. 꼿꼿한 어른들은 일찍이 죽어갔고 현실적인 더러움과 축축함에 물든 자들만 독보자락을 날리면서 서원을 드나들곤 했다. 오히려 백성들을 탐악하는 고을 사또와 벽사역의 찰방과 회령진의 만우한테 구림계가 관리하는 전답의 곡식들과 토산품들을 실어 보냈고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구림계의 땅을 늘리고 더욱 혹독하게 구림계 전답에 대한 도조를 올려 받아들였다. 기막힌 것은 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보 하나를 구림계의 이름으로 막아 관리를 하면서 물세를 받아들였다. 그것을 구림 사람들은 도깨비 보라고 불렀다. 물론 그것은 옛날 서원이었을 때 구림 사람들 모두에게 윤력을 붙여서 막았던 것이었는데 그것의 위치가 너무 낮은 곳에 선정이 된 데다가 보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로 요긴하게 써야 할 가뭄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었다. 목림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보 위쪽에다가 보를 새로이 막지 않을 수 없었다. 구림계에서는 그것을 눈감아 버렸다. 그 보가 생김으로써 구림계가 관리하는 도깨비 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 현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마다 물세를 받곤 하였다. 그렇지만 신의걸은 구림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림계는 호랑이의 침노보다 더 무서운 관아의 탐악에 대한 방패 노릇을 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구림계가 있음으로써 관아의 아전들이나 포졸들이나 역졸들이나 수군들이 자주 몰려 나와서 설치지를 않는 것이었다. 구림계는 면님들한테 분할되어 내려오는 군포나 조세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동학패들을 잡아들이겠다고 포졸들이 몰려왔을 때에도 구림계에서 달래 내보냈던 것이다. 구림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니 그 향약대로 동학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다스려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그냥 돌아가 달라고 했던 것이다. 또 하나의 공적은 회령진 수군 만호의 수줄들에게 견제 기능을 단단히 하고 있는 것이었다. 수군 만호는 자기의 관내도 아닌 모든 해변 마을에서 법에 없는 어염세를 받아가곤 하지만 거기에서 구림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구림계가 계절마다 토산품들을 고을 사또한테 실어 보낼 때에 회령진 만호한테도 마찬가지로 실어 보내는 때문이었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암수에 지나지 않았다. 구림계는 사또와 수군 만호의 힘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마치 구림계는 호랑이의 힘을 이용하는 여우처럼 힘없는 무지렁이들한테 굴림을 하고 있었다. 동학패들을 잡아들이겠다고 포졸들이 몰려온 것도 사실은 구림계에서 그들을 불러들인 것이었다. 속으로는 그들이 몰려와서 설치게 해놓고 겉으로는 그들을 달래서 돌려보내는 채 한 것이었다. 그것도 동학을 더 뻗지 못하게 하고 유학을 보호하고 구림 서원과 문중의 번창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른 아침밥을 먹은 유생들이 몰려들었다. 강장이나 훈장을 지낸 축들도 있고 제장, 집강, 도유사, 부유사, 직월, 직일, 장의, 색장 따위의 직함을 가진 축들도 있었다. 원을 거쳐간 진사나 참봉의 자제들도 있었다. 군보에서 빠지기 위하여 향교에 입교한 유생들도 있었다. 그들은 튼튼한 종 하나씩을 대동하고들 있었다. 이웃 강진 향교와 기산서원 쪽 유생들과 장흥 향교에 몸담은 젊은 유생들이 대거 원정을 왔다. 유생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신의걸은 가슴이 뻐근해졌다. 근동의 도인들은 유생들의 위세에 기가 질리고 말 것이다.
이인한이라고 자처하는 신중보도 길을 꺾고 무릎을 꿇어버릴지도 모른다. 제발 이날의 일이 탈 없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도인들도 유생들의 시위에 미리 대비를 하였을 것이다. 근동의 모든 도인들이 다 몰려들 것이다. 유생이나 원생들과 동학 도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조용하게 끝났으면 좋겠다 싶었다. 차라리 이인한이 어디론가 몸을 피해버렸으면 좋겠다 싶었다. 이인한한테 태를 내리거나 덕성말이 몰매를 형으로 내린다면 필시 원생들과 도인들 사이에 큰 불상사가 일어날 터였다. 이인하는 잘못했다고 빌어버리면 일은 쉽게 끝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인하는 보통으로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미 쏘아놓은 화살이었다. 가깝고 먼 곳에서 신시문중 어른들이 흰 수염들을 휘날리면서 허우허우 달려왔다. 마지막으로 원장을 한 차례씩 역임한 바 있는 윤장식과 이종명이 나귀를 타고 당도했다. 그들 두 사람이 당도하자마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미 며칠 전에 계획된 일이었다. 젊은 유생들 8명이 일문뜸으로 달려갔다. 이인한을 포박하여 오려는 것이었다. 그 젊은 유생들 뒤에는 신의걸의 청지기와 윤장식내의 튼실하고 날쌘 종 하나가 따라갔다. 또 한패의 젊은이들 셋이 문간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성문뜸으로 달리미를 붙잡으러 가고 있는 것이었다. 유생들은 강당 안에 그들의 장유에 따라 늘어 앉아 있었다. 한복판을 비워놓았다. 그 비워놓은 자리는 동학패의 거두이자 신문의 선조를 능멸하고 구림의 향악을 어긴 이인한을 꿇어앉힐 터였다. 강당 한쪽에는 태가 놓여 있었다. 샛노란 덕석 한 잎이 굴뚝처럼 말린 채 채워져 있었다. 그것들은 향약이나 원규에 따라 벌을 가할 때 쓰이는 것들이었다. 강당 안에는 찬바람이 감돌았다. 하고 큰 기침을 한 차례씩 하곤 할 뿐 잡담들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서원마당 가장자리에는 자기의 새님들을 모시고 온 종들과 새님들을 태우고 온 나귀들이 어정거리고 있었다. 서원은 별로 드높지 않은 산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언덕 서북쪽으로 약간 비탈지면서 소나무 숲 빽빽한 산줄기가 뻗어 내려와 있었다. 서원을 둘러싼 나무들 대부분은 노송들이었다. 서원 마당은 노송들의 검은 그늘에 덮여 있었다. 갈등 대립. 이우암은 별이미와 함께 서원으로 달려갔다. 서원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서원과 마당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그릉 위로 올라갔다. 그들은 노송의 밑둥과 밑둥 사이에 몸을 숨겼다.
그는 한 팔로 별님의 목을 끌어안았다. 서원에는 아직 아무런 소란스러움도 없었다. 시면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목 가다듬는 헛기침 소리들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이윽고 이인환이 젊은 원생들한테 이끌려왔다. 이끌려온다기보다는 그가 오히려 원생들을 앞장서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의젓하고 당당했다. 원생들 뒤로 여남은 걸음쯤 떨어져서 동학 도인들이 오고 있었다. 100여 명쯤이었다. 그들은 이인환을 응위하려 왔다. 이인환도 이날이 오기를 이때껏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원에 서건 문중에 서건 제대로 양반 대접을 받지 못하여 왔다. 그는 애초에 종손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적실과 그 적실 소생 아들이 한꺼번에 역질로 죽고 난 뒤부터 종손 아닌 종손 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인환의 소생인 진우를 죽은 큰댁 형한테 입적을 시키면 그 아이가 신씨문중에 진짜 종손 노릇을 하게 할 터였지만 그 자신은 종손일 수가 없는 것이었다. 절름발이 종손의 대접밖에는 받지 못했다. 서원에서도 모든 유자들이 다 하대를 했다. 장가를 든 다음에도 변함이 없었다. 서책을 읽고 글을 짓는 데에서 대통을 받곤 하여도 그 대접이 융숭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제제당숙벌되는 신의걸이 그 가운데서 가장 그를 잘 위해 주었다. 그것도 그러는 체하는 것일 뿐이었다. 그가 가진 재산이라든지 종손인 진우의 생부라든지 잘 돌아가는 머리라든지를 감안하여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싶어서 그러는 것일 뿐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 조선 왕조의 사람 사는 제도 자체에 큰 결함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공자나 맹자의 가르침은 모두 틀림이 없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예법 자체에 어처구니 없을 만큼 슬프고 분통 터지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 결함이라는 것이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독소였다. 이를 뼈 빠지게 하는 자들은 상인이나 천민들이었고 일을 하지 않고 머릿속에 먹물들이면서 비단 옷 입고 쌀밥 먹고 사는 자들이 양반으로 떠받들일 수 있다는 것은 비극이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속에 하눌림을 하나씩 모시고 살고 그 하눌림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선사의 가르침은 얼마나 위대하고 장쾌한 것인가. 그것은 얼마나 좋은 예법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진리일 것인가. 유학의 결함들을 척결하고 덕지덕지 끼어있는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터전을 그는 동학에서 찾았다. 그것이 이 나라의 기틀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자기의 신명을 다하자고 작정했다. 그는 동학에 입도를 한 이래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보이는 싸움을 하여 왔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여 왔다. 가장 어려운 상대가
어머니 보성댁과 제재당 숙인 신의결이었다. 어머니 보성댁은 숫째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버렸다. 이인환이 가서 무릎을 꿇고 일어나기를 청했다. 자기가 동학에 입도하고 성과 이름을 이인환으로 바꾼 것은 스스로에게 더 쉬워진 허위를 떨쳐내고 진짜 아버지를 찾고 기울어진 나라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보성댁은 한동안 숨을 멈추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부어 있었다. 심해와 굶주림으로 살빛이 눌눌해져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성과 이름을 이인환으로 바꾼 것을 굳이 타박하려 하지는 않겠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보성댁은 다시 숨을 멈추었다. 보성댁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이인환도 숨을 멈추었다. 보성댁은 한숨을 쉬고 나서 말을 계속했다. 나는 나랏잎을 배반하는 내가 심히 한심스럽고 걱정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국조께서 나라를 여실 때 그 통치의 근본을 인과 예로서 삼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오래전에 그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학은 고목이 되어버렸고 그 어디에도 새로운 인과 예의 싹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유학은 이 땅 위에 허위의 누더기를 씌워놨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유학을 어떻게 더 이상 나라 통치의 근본으로 삼겠습니까? 어머니 보성댁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어느 날 역공이 공자에게 말했느니라. 우리 마을에 정직한 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웃집에서 양 한 마리를 훔쳤습니다. 아들인 궁이 관아에 발고를 하고 스스로 증인이 되어가지고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니라. 우리 마을의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숨기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여 숨깁니다. 직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보성댁은 논어의 자로편 한 대목을 말하고 나서 잠시 뜸을 들인 다음 근엄하게 결론을 끌어내고 있었다. 정직이라는 것은 부자 간의 은정이 충돌을 할 경우에는 은정이 우선해야 온당한 것이라고 공자께서는 가르치신 것이다. 은정이 없는 정직이라는 것은 의로움도 아니고 참다운 예나 어짐도 아니다. 그런데 너는 그 정직이라는 것을 앞세워 선조와 나라님에 대한 은정을 저버리고 있다. 나라에서 통학을 금하는 까닭이 그들이 은정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통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사옵니다. 어머님, 우리의 돈은 오히려 그 정직과 은정을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어느 한쪽도 기울어지지 않게 잘 갖추고 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늘님이 그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머니 보성댁을 설득하려고 해보았지만 허사였다. 보성댁은 아들인 그가 동학에서 손을 떼지 않는 한 자기는 죽고 말겠다고 했다. 선조 대대로 이어온 공맹의 도를 버리고 나라에서 그 많은 혹세 무민의 동학이라는 것에 미쳐 날뛰는 너를 내 자식으로 둔 내가 혐오스럽다. 조상님들 보기 죄송스러워 나는 살 수가 없느니라. 이 애미 죽어 넘어진 다음에 너 혼자서 동학의 한올림이라는 것을 많이 모시고 잘 살거라. 어머니 보성댁은 이렇게 말하고 감은 눈을 다시 뜨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옆에서 별말을 해도 귀가 먹어버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 고씨가 엎드려 빌어도 죽은 듯 말이 없었다. 이때부터 어머니와 아들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그는 자리에 누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식음을 전폐해 버렸다. 저를 낳아주신 한 분 어머님께서 저의 뜻을 이해시키지 못한 채가 이 세상 어디에 나가서 어느 누구한테 뜻을 펴겠사옵니까? 차라리 어머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100번 나을 것이옵니다. 무릎이 시리고 저리고 다리와 허리 전체가 남의 살처럼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견뎠다. 하룻밤 하루 낮이 지났다. 그의 아내 고씨가 울면서 이러시다가는 두 분이 다 돌아가시겠습니까? 하고 말하고 양쪽이 어떤 합의점을 찾고 화해하기를 바랐다. 이튿날 한낮쯤에 어머니 보성댁이 분연히 몸을 일으키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 여자는 모름지기 어려서는 아버지를, 자라서 시집을 가서는 치아비를, 늙어서는 아들을 따르라고 했느니라. 내가 만일 역적질을 한다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역적의 애미가 될 수밖에 없느니라. 이 세상에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그 뜻을 펴되 부디 이 가문의 큰 산줄기이신 봉산 사대조의 뜻을 더럽히지 말거라. 이 애미의 소망은 내가 제발 누구의 피를 어떻게 받아 태어났든지 간에 그것을 괴념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내 선조들의 뜻을 배반하지 말아라. 사람은 그 사람을 싸고 도는 분위기로 말미암아 체질이 형성되는 것이다. 선조들은 사라져가면서 그 집안에 보이지 않는 훈리즘을 남겨놓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집안의 분위기란다. 봉산 4대조는 정말로 수미산처럼 큰 어른이셨더란다. 특히 종인 이기동 그 사람의 조부를 끔찍하게 위해 주었고 그 사람의 조부는 봉산을 하늘같이 받든 충복이었더란다. 이후로 어머니 보성댁은 스스로 아들의 뜻을 따라 한울림을 받아들여 모시기 시작했다. 한데 제재당숙인 신의걸은 이난에게 거대한 벽이었다. 언젠가 한 번은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벽이라고 이난은 생각하고 있었다.
이날 아침 이나는 찬물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뒤란의 사당에 가서 향을 피웠다. 사당에는 사대조 봉산 할아버지를 배향해 두었다. 어머니는 그가 어떤 큰일로 출타를 할 때나 그 출타에서 돌아올 때면 반드시 그 사당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제배를 하게 하였다.